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내홍이 격화하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위한 것이란 단서를 달아서 입장 급선회인지 현재 기조 유지인지 분석이 엇갈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사건 법정에서 마이크를 4번이나 잡고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졸속 재판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말과 타이밍이라는 것이 정치인데 거기서 말을 탄압한다. 그러면 여상훈 전 윤리위원장이 히틀러에 비유했어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거는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는 징계 안 합니까? 국민의힘 내부 갈등, 김종혁 중징계 권고 결정 이후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직 윤리위원장이 나서서 당무위 결정을 애둘러 비판했지만 상대를 향한 과격한 발언은 멈출 기미가 없는데요.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을 정계 은퇴 러브샷이구나.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러브샷이 언론에서 잠깐 관심 가지는 것 외에 큰 방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대 국민의힘, 대치 상황 속 충북을 찾은 장동혁 대표.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변해야 할 시점이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지방 일정 중에 밝힌 내용인데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장 대표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당명을 바꿀 의향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당명 교체로 지금의 어떤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해소가 될까요? 저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간판 바꿔달고 똑같은 윤호개인 정치 팔면 그거 양두구육 아닙니까?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조를 급변침해서 바꿔낼 수 있을까? 저는 사실상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명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남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과연 그런 환골탈태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대표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그 저간에 뒷받침되는 세력들은 결국은 윤어게인과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그분들과 절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새로운 중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당명 변천사를 최근 것만 좀 추려봤습니다. 새누리당이 있었고요. 자유한국당이 있었고요.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화선이 있었습니다. 김영 의원님, 아마 이번에 바꾼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꾸게 될 텐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국민의힘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기원을 한나라당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나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으니까 저희 당이 당명 바꾼 걸 다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당명을 바꾸는 것을 성공으로 규정할 때 공직선거 승리로 봤었을 때는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으로 바꿨을 때 승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꿨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더가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지지도 받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는 박근혜 대표가 있었고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뀔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분히 권위를 인정받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분도 있어야 됩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바꿀 때는 14년 3개월 만에 바뀌었거든요. 너무 오래됐었고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새누리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뀔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지에 참배하면서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쌓았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혁신적인 완전 파격적인 외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 빨간색을 저희 당 색깔로 썼거든요. 예. 사실상 보수 진영에서 빨간색은 터부시되던 색깔이었는데 그런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고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에 바뀔 때는 그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정당이 무슨 당으로라는 당명을 많이 썼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이라는 당이 빠진 첫 시도였었거든요. 예. 그런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명 변경에서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전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 그러니까 바꾸긴 바꾼답니까? 뭐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명을 바꾸는 것이 과연 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예. 얼굴에 점을 찍는다고 해도 결국 똑같은 장서이거든요. 적어도 뼈는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점만 찍거나 눈썹 문신만 한다고 해서 과연 다른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당명을 바꿔서 성공한 사례 중에는 90년대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예. 1996년 총선에서 139석을 얻어서 상당히 약진했던 그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의원 같은 개혁적인 인물을 영입해서 사람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회창 전 총리를 영입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서 즉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정한 선택을 받았던 겁니다. 결코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달리 봐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꿀 때는 사람은 거의 그대로이면서 포장지만 바꿨던 데 비해서 1995년에 신한국당이 탄생할 때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앞으로 국민의힘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 하나만 더 연관해서 질문 드리면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발언이 거세요.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겠다 정도의 지금 뭔가 변화의 기류와는 좀 역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하고 있는 말들은 예. 옳지도 않고 당에 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뭐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 불의에 대해서는 안 하니만 못한 대가 이렇게 응징을 강조한 말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나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을 것이고 그 임자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민주적인 공당이 아니고 말을 탄압하는 정당이구나. 말할 자유가 없는 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자체로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들을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당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정치에 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는 정치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 이전에도 당에 들어감으로써 더 많은 내 말을 전달할 통로를 확보하고 의견을 내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당에 들어오면은 다른 의견은 탄압받고 입을 막는다라고 할 때 평당원으로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호선 위원장의 발언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의 일정한 그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벌써 지금 유튜브 댓글도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당 이름으로 바꿔라라고 추천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준우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의 러브샷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떠들썩합니다. 보배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추켜 세우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영향력? 글쎄 뭐 저 두 분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비수를 꽂을 만한 그런 발언들을 했던 분들인데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은 생물인 것 같습니다. 저 두 분이 저렇게 러브샷까지 하시고 말이죠. 그런데 저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 두 분은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일정한 세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야 뭐 한동훈 개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남짓 있다고 하지만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문수 개라고 불릴 만한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주류끼리들 모여가지고 과연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소위 구친윤계 지금의 장동혁계를 과연 어떻게 제압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이걸 제압해내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명분입니다. 그 명분은 국민들께서 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그 명분에
동의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명분적으로 윤호개인을 반대하겠다. 그래서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한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때에 따라서 그 명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명분에 대한 진정성을 저희 담보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두 분이 러브샷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한다고 한들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 두 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가능할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두 사람의 러브샷을 정계 은퇴 러브샷이다라고 했고요.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잠깐 관심 받는 거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영 의원님, 말이 좀 수위가 높다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당이라도 뭐 생각이 다르거나 이런 점에서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계 은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계 은퇴라는 표현은 뭐 제가 예의나 아니면 어떤 상도덕 차원에서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은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계 은퇴라고 표현되려면 그 정치인이 국민적으로 관심이 멀어지거나 언론에 관심이 멀어졌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러브샷 사진이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예. 주요 매체들은 모두 앞다투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거기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출간한 책이라든지 이번 주말에 있을 토크 콘서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해찬 여의도 부원장이 지금 현재로서 본인의 처지가 궁박해서 거친 언어를 쓰면서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정계 은퇴라는 그런 오만불성한 언어를 쓴다는 것은 국민에게 모욕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을 제가 고언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여담인데 한 전 대표가 술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저기에 든 거는 뭐 사이다입니까? 물이거나 아마 사이다. 물이거나 사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기에는 소주 같았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그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역시 지금의 국민의힘 당상을 비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말을 비판하는 건 죽은 정당이다. 그리고 히틀러 나치당이다라고 했거든요. 상대당이시지만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히틀러 나치당이 사실상 이틀막 그런 정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국민의힘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떠한 세력이 있거나 그런 분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오랜 내공을 쌓은 그런 분도 아니죠. 누가 임명을 한 겁니까? 사실상 뒷배는 장동혁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지금 단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17일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욱 무섭다라고 발언했어요. 예. 그 1명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 어떠한 비판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뭐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내부의 적을 축출하려는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 판사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김종혁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이 아니죠. 당원권 정지 2년 권고잖아요. 근데 그 결정할 윤리위원장이 도태우 변호사라는 설이 있어요? 뭐 도태우 변호사는 일단은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그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예. 누가 되더라도 그분의 역할은 일종의 내란 전담 재판부처럼 종역 전담 윤리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미션이 주어지다시피 하는 윤리위원장직을 수락하시는 분은 저는 정신적 친명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게요. 결국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구성 방식을 정해놓고 불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물러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난 11월 25일에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것이 같은 달 27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니 당에서 누군가가 이 정도면 충분히 일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기가 남았는데도 물러나서 지금 윤리위원장이 공석인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임명되는 윤리위원장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특임을 부여받는 일종의 종혁전담 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위원장은 누가 제안을 받더라도 애초에 이런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수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혁전담 윤리위원장이 된다는 오명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정신적 친명 친청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누가 제안을 받더라도 이건 단호히 거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도 누구다 확정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예. 말씀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오늘 오후에요. 충북에서 당 행사가 있었는데 변화를 언급해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겁니다. 계엄 탄핵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다. 근데 변화를 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어느 수준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또는 지금 기조를 바꾸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앞으로 저 말이 어떤 이제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부터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점이라는 것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바로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오늘부터 외연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외연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입으로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 한들 예.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변화는 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새롭게 취해야 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도 해오지 못했는데 예. 갑자기 우리는 이제 끊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원 아닙니다 라는 얘기 1년 내내 반복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 행동으로 봤을 때 윤 어게인을 그대로 지속해 가는 것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면 환골탈태 이것은 뭐 언감생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후에 이 발언이 나오고 많은 기사에서 장동혁 변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코테이션이 따옴표가 달려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만 보면 뭔가 입장을 선회한 거다,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실제 말을 보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위한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김민영 의원님, 지금 당내에선 이 발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변화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변화의 강도가 더 빨라야 되고 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수의 가치에서 얘기했는데 그 보수의 가치가 강성 지지층에만 국한된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에 있는 보수 전반적인 가치를 다 존중하는 변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진욱 위원장님께서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언감생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야만 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는 장동혁 대표가 인선한 사람들의 메시지 역시도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하는데 이걸로는 절대로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해야 된다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언급하셨던 만큼 그 변화의 시작과 그리고 강도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더 강하기를 조심스럽게 기원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장 대표가 당대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손가락질 아닌 부족함을 메워줘야 한다. 하나로 뭉쳐서 힘 보태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송 의원님. 이건 친한계를 겨냥한 말일까요?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언론 인터뷰에서는 일관되게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친한계가 됐든 당내의 어떤 다른 특정한 그룹이 되었든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10대 일간지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의 천광함 논설주간이 이번 주 월요일에 김영 칼럼으로 포문을 열었죠. 장동혁은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예. 계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계엄 옹호와 윤 어게인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계획은 보수 자폭 계획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주요 일간지들이 이번 주에 사설을 뭐라고 썼는지 제가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조선일보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
한국일보 당 지지율 바닥인데 개파 찍어내기 골몰하는 국민의힘. 국민일보 국힘 토론에 쏟아진 혁신 주문 또 외면하면 희망이 없다. 서울신문 요지부동 민심과 정확히 거꾸로 가는 장동혁의 국힘. 문화일보 당내 언로도 틀어막는 국힘 지도부와 더 싸늘해진 민심. 세계일보 친윤 인사 전면 배치 중도 확장 노력 않는 장 대표. 예. 한겨레 김종혁 중징계 국힘 윤어게인 아니면 다 입틀막인가. 경향신문 국민이 바라는 길과 반대로 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당내 비판에 입틀막 국민의힘 여당 비판할 자격이 있나. 이게 지금 10대 주요 일간지가 쓴 사설 제목들입니다. 이게 지금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내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의 탓을 하기 이전에 외부의 여론이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특정 당내 내홍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봐도 좀 비판받을 상황이다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조윤선 위원님, 그럼 오늘의 이 충북에서의 장동혁 대표의 발언,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발언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호응을 할까요, 여론이? 일단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뭐 중도층의 그런 향배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장동혁 대표 이번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쁜 상태고 답보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정치적 선거공학적 목표로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중도층이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하고 알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취임하고 난 다음 넉 달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혀 변화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보여줬죠. 극우 세력과 연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호경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 지금까지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예. 이번 발언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새롭게 주목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구상이 대통령의 입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대전 충청 통합이 과밀화 해법 또 균형 성장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도 1,300만 명 인구고요. 그다음 서울 그리고 대전 충남이 357만 명으로 부산보다 더 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산이 지금 4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지역별 경제 규모를 보면요. 광역별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걸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대전 충남 통합 부분은 이미 우리 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40여 명이 이미 10월 달에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야권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 이슈가 전개가 되는 것이 좀 부러웠던지 물타기용으로 아마 대통령이 직접 이 이슈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필요하다라는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국민의힘은 이슈를 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 이슈는 사실은 이장호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작년 11월 21일에 대전 충남 통합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예. 사실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이 반대했거든요. 민주당이 다음 날 낸 입장을 보면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매우 성급한 선언이다. 반쪽짜리 행정통합이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다. 이게 그 당시 민주당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을 빨리 하자고 하니까 오늘 무슨 특위를 꾸린다고 하던데요. 예. 그럼 도대체 민주당의 대전 충남 통합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이슈에 대한 그 본질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요. 충북과 세종시는 제외하고 대전 충남만 통합하기 때문에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통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대전 충남 통합을 이야기했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통합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도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인 성격인 것인가? 그걸 제가 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단계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대전과 충남만 통합 구상이 나왔고 충북이나 세종은 아직 뭐 그 이후든 아직 언급된 것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조윤선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튼 국민의힘이 올 10월에 먼저 얘기했을 때는 반대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어떻게 보면
꼬였다고 해야 될까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 찬성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5개의 초광역권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제안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충청권 전부를 통합하는 그러한 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주장을 했냐, 누가 먼저 발의를 했냐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 충남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이 옳다고 한다면 여야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협의하고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이런 발의된 안건마저도 제대로 수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것은 국민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제서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다시 한번 민주당과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는 방향 속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이 광역 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김태흠 지사는 특히 출마를 안 하겠다, 통합되면,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차출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그건 뭐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전 충남 특별시로 묶어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때 그에 적합한 인사가 출마하는 것, 뭐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누군가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 지금 아직 이 법이 통과도 안 된 이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누군가의 자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말씀 나가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실제 지금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국가적 아젠다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또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면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국회법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같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들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가 그 지역의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들 것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그 통합 도시, 광역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가? 수도권의 일극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저런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이슈는 잠시 후에 맞수 토론에서도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좀 더 다뤄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모습도 상당히 주목됐는데요. 이것 본격적으로 네 분과 토론하기 전에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졸속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반발 목소리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하지만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그러자 윤 전 대통령 4번이나 손을 들었습니다. 반장님, 특검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1월 16일 1심 선고가 명백한 불의의 일격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어제는 청년들을 향해 옥중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극우 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듯한 지령문으로 봤습니다. 서부지구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냐 봐요. 청년을 5분이나 언급하잖아요. 이제 1월, 2월에 자신의 선고라든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진짜로 아주 나쁜 메시지다.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 정말 숨은 뜻이 있는 걸까요? 예, 오늘 법정에서 주목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연달아 잡으면서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였는데 어제 옥중 메시지와 이 장면이 좀 함께 좀 볼 필요도 있어서 먼저 옥중 메시지 먼저 따져볼게요. 갑자기 청년들을 향해서 성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자녀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올바른 나라를 청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식 가진 부모로서 저 메시지가 너무나 무섭고 그 황당해서 좀 기함을 토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이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처음 낸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에 본인 체포 직전에도 냈었고 또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옥중에서도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었죠. 예. 그런데 그때마다 나온 메시지들이 사실상 청년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수준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을 구해달라, 본인과 함께 해달라라는 자꾸만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서 저 같으면은 저희 자식들에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부모를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과 같은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을 제대로 되게 가르쳐야지 잘못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질서를 순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은 바람직하거나 옳은 방식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극우 청년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2탄 노림수 아니냐?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저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어떤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메시지가 청년층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제발 청년파리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는 더 이상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 윤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계엄에 대한 진지한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겁니다. 사실은 그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있고 4월 11일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그 퇴거를 맞이할 때 앞쪽에 젊은 사람들을 세우고 예. 가장 앞줄에는 대학교 과점퍼를 입은 그런 학생들이 도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윤 전 대통령이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오히려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파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씨앗을 뿌린 겁니다.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정권이 조기에 종료될 리가 없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금쯤 피선거권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법 재판 받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초래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옥중 메시지를 또 내고 오늘 그리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또 변호인단은 오늘 졸속 재판이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이유가 조윤선 변호사님 이 체포방해 등 사건 선고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1월 16일. 그래서 뭔가 좀 바삐 움직이는 걸까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선고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선고기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 이유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 이런 지하에 거절되었습니다. 특검법의 그런 규정까지 밝히면서 그렇게 연기를 거부를 했는데 그와 같은 백대현 부장판사의 모습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소송 지휘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사건의 결과가 본인들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특정 청년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재판을 정치 재판화하고 싶어 하고 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의 불복, 재판부의 정치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예. 굉장히 이러한 모습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복하려는 어떤 움직임 아니냐 이런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전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놓은 입장문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졸속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앞서 조현삼 위원이 말한 대로 선고를 1월 16일로 빨리 잡은 것을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기일을 강행해서 지정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졸속 재판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윤영 위원님, 재판부에게 졸속 재판이라는 입장을 낸 거는 사실 굉장히 작심하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수사 과정이나 재판을 임하는 태도를 봤었을 예. 때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봤었을 때 사법투쟁보다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투쟁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마땅한 사안이 없습니다.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조금 오히려 좀 근거가 희박한 상황인데 제가 민주당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 특별 전담 재판 설치법 같은 것을 실시한다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투쟁에 좋은 빌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재판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섣부른 위헌적인 요소가 가득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결국 이 사건을 사법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민주당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가만히 좀 있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월 16일, 내년 1월 16일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이틀 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정이나 또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나 또 오늘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항변 또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까지 합쳐보면 좀 과한 우려 그리고 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올 1월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그 전날에도 윤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좀 자극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좀 너무 나간 우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 19일에 있었던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 주요 피고인들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예.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학습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경찰력이 법원을 굉장히 철통같이 방어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예. 혹시라도 저런 움직임에 땔감을 제공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 언론이 단호하게 스피커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사회적 책무가 공기로서의 우리 언론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했다고 앞서 백다 앵커가 전해줬는데 한번 하나하나 좀 짧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언을 4번이나 했고요. 손을 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검에서는 체포 방해라고 공소장에서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재판장님 그 특검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강행 규정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면은 그거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 4일 정도씩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재판장님 기회를 주시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어차피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고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의 주요 근거로 했던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소송 지휘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게 6개월 안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재판이 신속하게 가야 되면 복사를 다 해서 복사비 받고 기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놓거든요.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예,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예, 명백한 불의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준욱 의원님, 앞서 첫 번째 그 말을 보면 특검에서 체포 방해라고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프레임이죠? 체포 방해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보내준 수색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경호처를 통해서 체포를 저지하려고 했던,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2번 집행에 실패하고 마지막에 집행할 때까지 예. 그것도 집행하기 전까지 이 경호처에서 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라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라는 것이 이미 이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것을 체포 방해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궤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늘 보여줬던 모습이 이 과정들에서 하나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작년 12월 달 비상계엄 이후에 모든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한 본인은 어디 가고 그것과 관계없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예. 그리고 모든 사안들을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부하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법원은 정확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여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기를 들고 휴대하는 모습 보여줘라 등등의 그런 지시를 한 것도 정황이 나온 바 있죠. 이 부분이 또 관건이었습니다. 특검법상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게 이게 강행 규정,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부 이렇게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하냐. 우리 권리가 방해받고 있다.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두 법조인께 여쭐게요. 송영훈 의원님, 먼저 이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훈시 규정인 것은 맞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항의할 계제는 아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일단 왜 이걸 훈시 규정으로 보냐면요. 공직선거법에 있는 633 조항과 특검법에 있는 633 조항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표제부터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특검법에서는 633을 규정하면서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문구가 없거든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그렇게 넣을 수 있었는데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 법률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훈시 규정이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는 일리가 있는데 예. 그런데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법원이 그걸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의 취지를 좇아서 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고자 하면 그건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예. 물론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633 원칙이 강행 규정으로 있는 선거법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의 재판 지연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1심에서 799일이나 걸려서 재판 결과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재판에 불출석했잖아요. 예. 제가 이 재판에 관해서 논평하면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 당사자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법원도 그 당사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로부터 어떤 절차적인 배려나 호의를 기대하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재판에 너무 많이 불출석했다. 예. 물론 중간부터 나오긴 했지만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중하지 않아놓고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조윤선 의원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훈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미 법문상 명확하게 나와 있죠. 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강행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검법에 따른 그런 규정을 따를 수가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법 법문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재판부가 6개월 이내에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선고를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저는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6개월 동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할 수 있는 기회 충분했다고 보여지고 예. 본인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차례 강변했지만 백대현 부장판사는
특검법상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끝내야 한다라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1월 16일 선고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김용 의원님. 그리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주장을 했던 것이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 이런 참고인들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이런 주장을 했던 그런 증언이 나왔던 핵심 증인들인데 이게 다 허위라고 밝혔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허위라고 밝혀졌다고 하지만 반대 증언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현장에 참석했던 군인들의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적어도 어찌 보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면책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이었고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위신까지 떨어뜨려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하의 탓을 하는 모습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적어도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을 지각하셔서 적어도 제대로 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불의타, 불의의 일격. 갑자기 내년 1월 16일로 선고 기일이 잡힌 게 불의타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김진욱 의원님.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고요.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불의타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본인이 법조인이라서 이런 주장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송영훈 변호사께서 잘 말씀 주셨어요. 그동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재판에 충실하게 재판을 참여하지 않았던 본인의 탓이 더 큰 것이지 이것이 재판을 진행해 왔던 이 재판부의 탓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처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본인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거 판단 내렸고요. 불과 며칠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파면하면서 똑같이 당시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불이타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 내란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사법부에 협조하는 것 그것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첫 번째 첩경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지금 맞수 토론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우리 두 분 법조인께 여쭐게요. 어제 군사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군 검찰 측에 대해서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나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거칠게 항의를 했고요. 오늘은 재판장을 향해서 4번이나 발언을 했는데 물론 표현은 공손했지만 상당히 제스처나 좀 어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 전에 변호인단은 졸속 재판이라는 입장문까지 냈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좀 언성을 높인다고 보세요? 사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듯한 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죄를 받는다면 모를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봐서 양형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재판받는 태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시적인 양형 이유로 쓰지 않더라도 법관이 내심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법정에서의 언행들은 결국에는 이 사법 절차 내에서의 어떤 유리함을 기대하는 것이기보다는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마는 결국 장외를 향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저런 메시지라든가 혹은 장 내에서의 어떤 언행에 반응해서 장 외에서 과격한 언행을 하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기에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발견했고 그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진 분들도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조윤삼 위원님.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의 결과
선고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재판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상 이 모든 재판을 정치 재판화하고 선고 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뭐 젊은 극우 단체라든가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옥중에서 메시지 내는 걸 옥중 정치라고 한다면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중계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법정 정치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마수 토론에서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금요일 마수 토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변화 언급한 장동혁, 급선회하고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오늘 충북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저는 보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국어 수능 공부하듯이 이렇게 문장을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태도에서 변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거를 해석을 예. 입장이 좀 선회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예. 지금 결정적인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일단 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진일보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책임진다는 것보다 계엄 자체에 대해서 예. 이것의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것이냐, 예. 또 탄핵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탄핵은 잘못됐다는 그러한 뉘앙스의 발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과 그 탄핵과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예. 저도 정확하게 분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직은 물음표. 예, 저는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물론 이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예비 동작을 보면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예비 동작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분을 이제 징계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에서 뭐 검찰의 역할을 하는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쉽게 말해서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계엄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을 징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예비 동작. 두 번째 예비 동작은 이와 반대. 그러니까 뭐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뭐 탄핵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뭐 김민수 최고위원을 무슨 소통 뭐 위원장인가? 예. 뭐 그런 당직을 주고 또 그 최전선에 있는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예. 이제 당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예비 동작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과 어떤 스탠스는 많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예. 이제 완전히 오른쪽 끝으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 떠나서 그간의 맥락을 봤을 때, 예비 동작을 봤을 때 그렇다. 만약에 급선회를 한 거라고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외연 확장의 신호탄이라고 본다면 중도 지지층, 중도 표심이 반응을 할까요? 반응한다기보다는 예. 일단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나올까를 먼저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당내에서만 봐도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입장에서 완전하게 선회를 해서 계엄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네. 탄핵 과정에 있어서 즉 윤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당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또 여러 강성 지지층에서 예. 뭐라고 할 거냐 뭐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미 12월 3일 날 강한 발언함으로써 진퇴양난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정확하게 어떤 차원에서 이런 정도 선회로 느껴질 만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아직까지는 이 발언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나 장동혁 대표가 아주 기술적으로 자신의 강성 지지층에게도 묘하게 들리지만 변화라는 용어를 써서 한번 좀 이렇게 시험 삼아 던져본 거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그 시험 예비 삼아 동작. 던져 예비 동작이라는 예. 거는 사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마찬가지 질문으로 중도 표심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 지금 객관적인 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하니까 유지를 하는 게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표심이 저는 더 높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또 지도부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마음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지금까지는 중도층은 최소한도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다. 그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또 장 대표나 또 그 측근으로부터 좀 나와야 이 토론이 진행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며칠 전에 당명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고 장 대표가 스스로 밝혔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이 실제로 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 어떤 당명으로 간다는 것들이 좀 들려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이 뭔가 변하는 시점에서는 당명을 바꿔왔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국민들께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정도까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명이 바뀌면 어떤 이름으로 바뀔 거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예. 저희 당이 당명을 꽤 많이 바꿨는데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거의 민주자를 안 버리거든요. 예. 근데 저희 당은 이제 여러 좋은 단어를 다 써왔기 때문에 글쎄요. 특별하게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당명을 할지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저희 당의 이 당명 끝에 당자가 없어서 예. 저희 당은 뭐 국힘당 이런 식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꼭 당자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은 처음에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바꿨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당명 바꿀 계제냐 그것이 더 중요한 얘기죠. 뭐 표면적으로 일견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외연이 바뀌면 그래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구나. 당장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라. 혹시 아이디어 뭐 이렇게 차원에서 생각해 놓으신 이름 있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예.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다는 걸 예. 방금 말씀을 드렸고 다만 당을 붙여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지금 당명 바꾸기에는 당이 너무 어려워요. 예. 당명을 바꾸는데 지금 에너지를 쓸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예. 상대당이시지만 네. 당명 개정으로 뭔가 변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명 바꾸기 전에 통상적으로 먼저 반성을 해야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죠.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저희가 이제 반성했다는 이 증거로 우리는 이렇게 바꿉니다. 예. 그래서 보통 상징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막 주장하셨던 분들 먼저 상징적인 분들부터 좀 쳐내고 또 본인들이 먼저 알아서 좀 은퇴도 좀 해주시고 그런 어떤 쇄신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출발할 때 우리가 당명을 바꾸면서 산뜻하게 새로 출발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예. 근데 앞에 있는 어떤 절차가 생략된 다음에 이름만 바꾼다라고 하면 아니 이름은 바꿔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믿어 주실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예. 새로운 당명을 고민을 해봤어요. 예. 지금 국민에게 힘에게 필요한 두 가지.
쇄신과 화해, 예. 쇄신과 화해당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쇄신과 화해당. 예.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당면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진지하게 하시고 원내든 막 토론이 이어지거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과정은 아니다. 그냥 장 대표가 선언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정도의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사안이 계속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 중징계 권고에 대해서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요. 예를 들면 일부 뭐 의원들은 김종혁 전 최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기로 했다 이런 후문도 들리고요. 예, 당연히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불문, 그냥 아무 일도 아니다. 그 정도로 끝난 얘기예요.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으로 재판 두 번 못 하잖아요. 예. 물론 당은 그런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이맘때쯤에 예. 방송에서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당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것은 공당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은 공당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많은 의원분들이 그 내용은 둘째치고 간에 지금 당에서 그래도 유력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징계할 때냐, 지금 이 시기가 맞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무감사위원회의 이러한 행위들은 당 내에서조차 전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년 전에 장 대표 본인의 발언이 현재 지금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심지어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도 히틀러 나치당의 지금 당상을 비유했어요. 사실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제 최악의 독재자를 표현할 때 히틀러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당내 어떤 의사 결정이 상당히 불합리할 때 우리가 아주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공산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이제 나치당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히틀러 나치당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윤리위원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권고가 일단 나왔고요. 이걸 최종적으로 일종의 선고를 할 윤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틀 전 많은 관심을 끌었던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 앞서 네 분과 토론 때도 잠깐 다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그냥 이 술자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번 대통합 차원에서 러브샷 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긴 술자리가 아니고 예. 식사하는 자리였고 예. 저도 저 모임의 원래 회원인데 그날은 못 갔었습니다. 예. 두 분이 서로가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갔는데 계셨던 거예요. 많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아무 어떤 분이든 오셔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마주친 건데 두 분이 회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러한 보기 좋은 장면이 나온 거죠. 평소에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이걸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당의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활동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저런 발언이나 동작을 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당이 진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 두 분이 저렇게 좋은 장면을 보여드렸다는 것, 또 좋은 말씀들을 서로 나눴다는 것,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윤희석 전 대변인 높게 평가했는데 상대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긴장을 할 만한 장면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다지?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그 장동혁 대표 전에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 당 대표격이었던 대선 후보 아닙니까? 예. 제가 느꼈을 때는 이분 윤호개인하고 비슷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아무리 당내에서 좀 위기에 좀 처해 있다고 해서 그래도 만나야 될 사람과 그리고 손을 잡아야 될 사람과 가려서 만나야지. 저는 이 김문수 전 장관과 같이 손잡고 러브샵 하는 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과 어떤 노선과 지향점이 과연 맞나? 이 김문수 그 전 장관 지금 그 탄핵 반대하는 당론에 지금 어떤 입장인지 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어쨌든 여러 사람 만난 곳에서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조우한 걸로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과 저렇게 러브샷 하는 것이 저는 별로 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문수 전 장관도 당내에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렇게 대체하고 싶어요. 주로 보도되는 말씀은 김문수 전 장관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잖아요. 예. 저희 당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왜 쳐내려고 하느냐? 밖에 있어도 데리고 와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이 탄핵이나 뭐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어 있는지는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한동훈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앞으로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또 한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당에서 직전 대선에 후보를 지낸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로서 대단히 큰 위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추가로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발언을 내놓거나 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에 정치권에서 하나의 좀 새로운 장면이라면 그 러브샷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강성필 부대변인께 먼저 여쭐게요. 사실 국민의힘이 먼저 10월에 발의했던 의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을 하면서 뭔가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은 예. 5극 3특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5극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뭐 대전, 충청 이렇게 한 묶음으로 모으고 광주, 전남 그리고 뭐 TK, PK 그리고 경기권을 이렇게 5개의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사실 좀 수도권을 조금 분산화할 수 있는 큰 메가시티를 좀 만들어야지 그 안에서 어떤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 내수도 활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어떤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3특은 뭐 세종, 전북, 강원 이렇게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지역을 좀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자라는 의미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요소도 사실 합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알기로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걸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여기에 소극적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결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누가 먼저 발의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 수도권으로 너무 과밀화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또 여기서 뭐 일부 단체장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나 불출마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지방선거 이전에 좀 완성을 해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죠. 통합하면 후보 출마 안 하고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께 이거 여쭐게요. 물론 지방선거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균형 발전 그리고 뭐 대전 충남 지역의 발전, 국토 뭐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뭐 원론적으로 다 합의가 됐지만 그래도 6월이 다가오니까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정말로 통합된 하나의 대전 충남 특별시라고 가칭을 정했을 예. 때 그 통합자치단체장 선거에 굉장히 민주당이 유리해지고 또 그 기초자치단체 각급 선거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가 오랜만에 이 방향에 대해서 합치를 하긴 했는데 예. 최근까지도 이 방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찬성으로 선회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냥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명칭은 어떻게 할 거고 통합된 그 자치단체의 뭐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이고 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과연 고민하고 지금 찬성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먼저 정부 여당은 풀어줘야 돼요. 예. 단지 선거를 위해서 대전 충남을 합친 다음에 이 커진
어떤 자치단체의 장을 우리가 이기겠다, 획득하겠다 이런 그런 발상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다 준비하시고 찬성하고 계신지 아니면 언제까지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갖고 계신지 예.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강론이 중요한데 뭐 우리 여기름 하나 짓는데도 어떤 지역을 앞으로 할지 가지고 엄청나게 지역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대전시청을 관청을 할지 도청을 관청을 할지 이런 문제 따져야 된다고 주요하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질문 드리고 백다잉크로 넘길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차출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떤 민주당의 속도전의 배경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강훈식 비서실장을 위해서 뭐 이 행정구역 큰 광역단체 두 개를 합친다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정치적인 공세적으로 들리는 것이고요. 예. 사실 우리 이제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거와 관련된 논의는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대구와 경북도 합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미 로드맵은 다 나와 있고 방법은 아는데 양보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양보? 정치인들의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사실 솔직히 지금 대전하고 충남 합쳐지면은 사실 광역단체장 한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사실 불편한 기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아젠다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화합을 하려는 것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으니까 성일종 의원이 발의하셨더라고요. 예. 이런 거 저는 적극적으로 또 일종의 생색도 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싸우면은 저는 안 된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실 지금 공직에 있기 때문에 예.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를 한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짧게요. 뭐 출마하면 당연히 파괴력이 있겠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예.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만을 위해서 이걸 합치겠다는 예.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떻게 보면 역효과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는 선거고 통합은 이 많은 이 현지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일이니까 예.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국토 발전을 위해서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두 번째 이슈 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인데요. 백다잉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금품 수수 여부와 함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만남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있으십니까?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인데요. 수사의 속도를 올리는 경찰, 종착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예, 경찰 전재수 전 장관 첫 소환 수사 향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강선필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런 소환과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전재수 장관이 해명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새롭게 나온 어떤 보도 보니까 이 통일교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책을 구매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500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재수 전 장관 측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뭐 영수증 그런 거 처리가 다 잘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 있어 보면서 이 그 출판 기념에 많이 실무적으로 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실물이 진짜 왔다 갔다 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실물도 그러니까 책 500권도 통일교 측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지금 뭐 돈을 받았네, 뭐 시계를 받았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 장소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말한 윤영호 본부장조차도 전원으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재수 전 장관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잘 소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예.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랑 결론은 관계가 있었구나를 보여주는 자료죠. 그게 뭐 회계 처리가 됐든 뭔가 기록이 돼서 500건을 팔았고 500건이 거의 가 있다. 이것만으로 깨끗하게 처리했으니까 지금 돈 받은 건 없으니까 전재수 장관의 주장이 맞다 이 얘기인데 돈을 받은 건 기록을 안 했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넘겨 짚어서 받았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하고는 어쨌든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고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천정궁이라는 곳에 통일교의 본거지에 출입한 기록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의혹은 상당 부분 국민들로부터는 그냥 신뢰 있는 어떤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안 한 거를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그것조차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는 뭔가를 국민들께 내놔서 설득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는 아예 날 보고 더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하냐라는 물음에 도입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2%로 도입할 필요 없다보다 3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초씩 드릴게요. 근데 다 합쳐도 국민의힘 개혁신당 합쳐도 110석이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집권당이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본인 당 소속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그리고 이게 커져봤자 좋을 게 없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특검을 자꾸 거부하는 모습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특검 출범 이후에 딱 맞는 사안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 어떤 보조를 맞추는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두 당이 만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특검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기도 전에 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시는 62%의 국민은 아마도 저 특검의 대상에 국민의힘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국민의힘은 빼고 왜? 뭐 권성돈, 윤석열 특검에서 지금 하지 않았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의힘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뭐 봐? 좋아하는 것만 쫙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그게 돼? 제한 모드로. 틱톡. 알아서 걸러주니까 모두에게 적합한 컨텐츠만 볼 수 있지.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You said you could protect this family.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 레전드의 귀화 I was wrong. 역대급 전투와 액션 스케일 오직 극장에서 경험하라. I need you now. 아바타 불과제 IMAX 극장 절전 상영 중. Nespresso. What else?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청년들을 향한 옥중 메시지에서 행동해달라는 듯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은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를 향해 내년 1월 16일 선고는 너무 빠르다며 졸속 재판이라 주장했습니다. 지지층을 향한 옥중 메시지와 재판부를 향한 항변. 각기 다른 이 두 장면을 겹쳐보니 이런 걱정이 듭니다. 혹시나 사법 절차에 대한 불복을 선동하려는 게 아닐까? 정치권 일각에서도 극우 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9일 서부지법을 무참히 망가뜨렸던 그 폭동의 전야에도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그의 옥중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그의 언어가 폭동의 도화선이 된 전례가 되풀이되어선 안 됩니다. 저의 괜한 걱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의료기기 비렉스 마사지셋. 이제 매일 척추견인 받을 수 있지.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 견인에 근육통 완화까지 되니까 비렉스 마사지셋. 원하는 부위에 맞춰 두드림 모드와 주무름 모드는 물론 공간까지 감각적으로 비렉스 마사지셋. 놀라운데? 그러니까 식약처 인증 의료. 그러니까 비렉스 마사지셋. 치킨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말 좀 하지 마요. 고추머리도 모르면서. 응?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을 때 쿠팡은 미국의 농축산물을 한국에 잘 팔 수 있게 해주겠다며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축산물은 우리 정부가 개방을 필사적으로 막아온 그런 품목이죠. 단독 보도 뉴스룸에서 자세히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